첫 번째 주제를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처분 공방인데요. 이 얘기를 아마도 다음 주에 혹은 또 다른 가처분이 신청이 되면 다음 주에 차주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의 표정 세 분에게 짧게 총평을 좀 들어볼 텐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날로 살이 1900일 계절이라서 살이 쪄가고 있다라는 재밌는 댓글도 최근에는 이제 보도에 있었는데요. 뭐 그 저의 짧은 총평이기도 하고 댓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정훈 평론가는 어제의 장면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어저께의 장면이 그저께의 장면이나 그저께의 장면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네. 물론 이제 어저께 그 신문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재판정에 출석을 하는 것을 봤고 경쾌하게 돌아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표정이 밝긴 했습니다. 표정 굉장히 밝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그냥 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받기 전에 당대표로 계속 있는 것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언론이 같이 집중을 해주고 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당대표는 실제로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 않은 당대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네.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전부 다 언론에 도배되는 그 어떤 시절보다 지금 리즈 시절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생각을 이전 대표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 교수께서는요? 1라운드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했잖아요. 예. 근데 2라운드 시작되는데 역시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뭔가 한번 2라운드도 내가 당연히 승리할 거다. 뭐 이런 좀 그 기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서 비록 졌지만 네. 2라운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절차적 하자를 취했기 때문에 네. 해볼 만하다. 네. 뭐 이런 이제 기세 싸움 뭐 이런 느낌이 좀 보여졌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는 그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 뭐 서로 기세 싸움으로 등등하지만 집권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국정보다는 내부 정비에 몰두하는 모습 이걸 네네.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다. 저 집안 싸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 뭐 이런 그 걱정이 더 앞섰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김종욱 교수께서. 저도 뭐 정기남 교수님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렸을 때 다람쥐통이라는 걸 탄 게 있어요. 계속 도는 거거든요. 예. 되게 어지러워요. 에버랜드가 아니라 어린이 대공원. 예,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어요. 연배가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요. 예. 어지러워요. 예.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끝나야 예. 나올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어지러울까요, 그럼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쌍방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제명이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제명이 돼야 된다. 근데 제명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준석 그렇군요. 당대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결론만 놓고 보면 뭐 제명이라는 건 지금 당 차원의 징계를 예상을 해주신 것이고 가처분에 대한 어떤 예상이랄까요? 그것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김 교수님부터? 인용되겠죠, 또. 인용된다. 제가 이번 뭐, 것도 인용이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재판부에서 본인의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은 헌법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네. 양심에 따라서 다 쓴 거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리고 그때 내용에 의하면 절차적 하자 문제보다는 내용적 하자가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네. 법원이 그때는 인용하고 지금은 기각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인용이 될 거다. 그리고 율사들 같은 경우도 뭐 다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인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더라도 인용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혹은 뭐 지도부가 비대위에서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인용에 가까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권을 28일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동시에 달려 있으니까요. 정 교수께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1차 가처분 그 신문할 때 신문 결정이 결국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것이 근거가 됐고 또 두 번째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데는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인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 이제 신문에서는 물론 동일한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 비상 상황에 걸맞게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또 어찌 보면 정당의 또 그 어떤 고유한 예.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이걸 사법부가 과연 네.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 이 이른바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보다는 기각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제, 이 문제는 역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소위 4차 가처분 신청 문제, 네네. 28일로 이제 합산해서 아마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또 인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는 인용이고 하나는 기각인데 네. 이걸 또 합해서 28일 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사법부가 이 정당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인용보다는 기각 가능성에 더 우세를 예. 두는 그런 편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씀이시긴 했는데요. 이종근 실장께서는 뭐 저는 모든 것 2차, 3차, 4차가 전부 다 2차는 각하고요. 예. 3차, 4차가 한꺼번에 기각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법원은 자연인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이 뭘 어떻게 했고 이준석이 뭘 억울하고 이게 아니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윤리위에 의해서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지돼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위가 지금 사퇴를 연달아 해서 최고위로 무너뜨림으로써 비대위가 성립이 됐는데 첫 번째는 비대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치고 예. 지금 또다시 여기서 그래요. 자연인 이준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건 당연히 이준석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이준석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준석의 자연인이 아닌 예.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다 돌아오는 것이 그 이익에 침해되는 것인가 아닌가와 그 다음에 당의 혼란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 당이 언제까지 혼란스럽게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똑같은 그 무게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 이제는 이 전 상황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 다르다. 더 이상 사법부가 정치에 또는 정당의 활동에 개입을 하는 것을 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여론도 아마 법원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격이 없다. 즉 징계 처분이 돼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대한 사안은 당원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지금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뭐 자격이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 그건 제가 한 네네네.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결정문에 나와 있는 대목에서 이 판사가 이런 대목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를 강행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당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예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의 반대라는 건 사적인 어떤 의견 표시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원 한 사람의 당원이나 혹은 제3자 당원도 아닌 제3자가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 반대가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건 당대표로서의 반대라는 선출된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직위의 의견 표명,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라는 게 당대표의 반대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로 결정문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당대표의 반대는 불가능해요. 왜? 지금은 당원권이 정지돼 있어요. 예. 그렇죠? 당원권이 정지돼 있으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외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 당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결정문에 있는 글귀거든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한다 안 한다, 뭐 이준석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의 반대를 결정문에 끌어다가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근데 뭐 두 분 중에 한 분의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예, 뭔가 이게 법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저는 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 근데 이미 가처분 신청은 접수가 돼서 신문 기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격을 언급해서 예. 이 문제에 어떤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저는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이제 와서 뭐 가처분 신청 자격을 언급한들 이것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저는 미미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종국 교수께서. 제 생각에도 이미 다 신문했잖아요. 신문했다는 내용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을 만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쌍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신문 가서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신문 다 받았고 28일 날 당원 당규 개정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28일 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효력이 정지가 될 거냐 말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논의가 다 된 상황이다. 그러면 28일 날 결정이 하나는 나오겠죠. 근데 그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문만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그것을 인용해 버리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8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는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당 내에서 사법부에게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부는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한다? 전 이것도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있어요. 어린이공원, 말씀하십시오. 가처분 신청 자격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자신들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놓고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또 자신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격 문제까지 끄집어들이는 그런 그 이른바 불안감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표현한 게 사법부가 제대로 해라. 사법부가 지금 이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SNS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공방이기 때문에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요지에 대해서 제가 저도 전제는 언제나 얘기해요. 법원의 결정에 저는 따라야 된다. 그건 당연하고 그 법원은 종결적 권력 행사예요.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말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워낙 뭐 그렇게 그 SNS를 통해서 지금 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너 그런 자격 있냐?라고 표현한 거지 사법부에 대해서 자격 없는 애를 왜 받아주셨어요? 라고 항의한 게 아니라는. 근데 또 은근히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분명하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법부 첫 똑바로 일성이 그거긴 했습니다. 그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판사 출신 의원들이 다 나섰잖아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나경원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은근히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자기들이 운명을 맡겨놓고 또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 이제 일찍이 같은 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런 어떤 양쪽의 여론전에 막 이렇게 많이 휘둘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보입니다.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뭐 여론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다시 우리 선배님들 이 문제는 길게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길게 얘기하시고 제가 다람쥐통. 다람쥐통이라고 해서 다람쥐통. 어지러워요. 아니
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어떤 그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가장 난 이준석 대표의 행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논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논평을. 이준석 대표는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데요. 비상대책 아니 들어보세요. 비상대책위원장 있잖아요. 네. 박지선 위원장이 뭐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그분 참 훌륭하대. 물론 그래도 난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막 또 욕을 해.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식이 누가 된들 거기에서 이 사람은 훌륭하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건 완전히 논의. 그러니까 논다 플레이지. 이게 그 정색을 하고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항변을 한다. 억울하고 항변을 하는 건 최소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인용해 줬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돼. 그리고 여기는 그래? 그럼 비대위로서 자기 할 일 하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하루에 10건 이상의 어떤 휘두르는 논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국민의힘이 왜 맞대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게 해라. 우린 그냥 간다. 근데 맞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맞대응이지 이거를 갖다가 똑같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옹호해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준석 맨 처음부터 윤석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른스럽지 못해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합니까? 참 답답해요 진짜. 이제 연일 보수파의 품격을 중시하시는 우리 이종근 실장께서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준석의 플레이, 이준석의 SNS 정치를 비판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픽스에서 인터뷰 괜히 했어요. 거기서 내가 점잖은 그런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 대단히 비신사적이야. 이거 뭐 저희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 지겨워가지고 하겠냐 했는데 세 분이 또 뜨겁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는 도중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원내대표 이제 19일에 선출하려고 했는데 후보군이 워낙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일종의 또 박수 추대를 할 것이냐. 이제 의원들끼리 박수 추대를 해서 굳이 표결이나 투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게 어때? 박수 치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제 반발을 한 거를 아무튼 종합적인 보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용호 의원이 일단 지금 출마 선언을 했다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은 합의 추대는 불발이 됐어요. 원래 복수의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그거의 경우에는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좀 뜨겁게 원내대표 문제도 토론이 되겠는데요.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매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매기요? 원래 또 이분이 또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또 물론 국민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19일 경선을 앞두고 17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요. 네. 근데 한 10여 명의 후보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차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기 역할을 얘기한 거고 주호영 추대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후보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사실상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결국 경선을 통해서라도 그 주호영 추대론을 형식은 경선이지만 사실상 주호영으로 몰아간다든지 예.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보면은 지금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정당에서 예. 합의 추대된 경우는 아마 과거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초였던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려면 정말 당내 어떤 혼연일체,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예. 이번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용호 의원이 그걸 치고 나간 상황이고 예. 여전히 주호영 추대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무산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 결국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심이 예. 언제 어떤 시점에 네. 작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경선의 판도가 저는 확 바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윤심인데 지금 후보군이 워낙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윤상현, 윤재혁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 거론됐을 때 등장했었던 인물들의 면면이 다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윤 비윤 나누기 이전에 이제 후보가 이제 난립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분명히 있을 법하고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보도들을 저희가 뭐 오늘자 보도가 아니라 이전 보도만 보더라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이 나오고 다른 의원들이 많이 치고 나온다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김종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이종훈 실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제가 뭐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실장께 드릴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지금 앵커께서 후보군이 많다 하지만 그 후보군이란 건 어차피 지금 3선 이상 4선, 5선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예. 이 중에서는 허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5선이 사실 원내대표 잘 안 나오잖아요. 5선에 지금 주호영 정우택하고 5선이 또 하나가 조경태 네,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경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원내대표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내대표를 한번 해본 5선 정도면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 쉽지 않고요. 예. 4선도 지금 윤상현 이 언급이 됐지만 윤상현 의원이 아마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 일단 예. 제외하고. 예, 그럼 예. 3선에서 지금 박대출, 뭐 윤족, 그다음에 이 박대출하고 윤족 의원이 가장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본인들도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이에요. 예. 주호영 의원이 갑작스럽게 부상이 되면서 아무도 안 나서는 어떤 분위기. 자, 여기다가 이용호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예, 예. 주호영 의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추대를 바랬어요. 추대를 바랄 바랐는데, 거예요. 예. 사실 왜 또다시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을 한번 나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전에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였어요. 예. 그 사람이 사실 당대표 하고 싶어갖고 계속 조기전당대회 뭐 이런 데 함께 합류했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방향을 들었는데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예. 추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야, 이 상황에서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뭐 누가 되니 해서 인기 투표처럼 투표수 나오면 예. 상처만 받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추대해줘. 예. 라는 그 분위기로 아마 몰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비난을 예를 들어서 비대에 나왔는데 또 나와? 이 비난을 또 이렇게 적게 받으려고 예, 추대 예, 분위기로. 예. 근데 이용호 의원이 나왔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의원이 한 사람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아시다시피 딴 데서 온 의원이고 예. 이게 원내대표는 워낙에 친분 관계라든지 예. 그동안 덕을 쌓아온 거 이런 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예. 이용호는 전혀 여기에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예. 그래? 그러면 나도 나설 수 있어 하고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 면이 많이 죽어드 나왔던 상황이 예, 예. 돼버려요. 예. 여기서 경쟁을 해갖고 내가 된다? 예. 욕도 되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저는 그냥 가능성입니다만 예, 예. 제 이용원이 진짜 뛰어들었다면 예. 유력한 또 한 명이 뛰어들면서 3자 대결이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2자 대결, 양자 대결이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전망은 자유니까요. 예, 예. 뭐 저희가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 이제 윤상현 의원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좀 주목이 되는 바이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재가 많이 다 된 내용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또 많이 있었던 뭐 네. 지금 상황 이전에 네. 본인 의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실장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걸 뭐 물러나게 되면 야 이게 어떻게 예상될지 좀 어렵긴 하네요.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무슨 근자감이지? 어떤 이용호 의원이요? 의원이 무슨 자신감으로 본인이 저도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이 자신감은 어딘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교수님 하나 더. 네. 이용호 의원은 실명이 거론된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비대위원을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받았었는데 실제 조금 뭐 험한 표현은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하냐라는 이제 언급처럼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부터 이 자신감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뭐 중간에 얘기를 들어서 네. 이 윤심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그럼 본인만 야, 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이용호 의원한테 당신 선거 때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려우니 원내대표 나가셔가지고 좀 당을 좀 잘 정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저는 TK가 지금 예를 들면 불만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TK 지역이 아닌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거라 좀 보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주호영 의원 정도가 뭐 5선입니다만 예. 원내대표를 추대 형식으로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만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순간 예.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원내대표가 경선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 숫자가 다 나와요. 예. 그다음에 어떤 갈등인지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예. 당은 예를 들면 몇 가지로 쪼개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무슨 나쁜 분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을 것인가?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 추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진짜 좀 윤 대통령이 교통 경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초재선들이 암묵적으로 어떤 의원들을 어떤 한 명의 의원이겠죠. 예. 의원을 원내대표로 좀 몰아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전 또 다른 또 내용의 내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이게 들어보니까 재밌게 또- 얘기하면요. 네네네. 이용호 의원을 좀 그동안의 출신 예. 예. 그 성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제가 명명을 하면 나름 소신파요. 나름 소신파. 오. 이게 실제로 전라북도 남원이잖아요. 예, 예. 그 지역구가. 예. 남원인데도 과거에 DJ, JP가 쟁투를 벌일 때도요. 예. 이 이용호 의원은 JP 계보였어요. 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실 충청도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JP 계보인데 김종필 계보인데 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그래서 가까워요. 오.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제안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이용호 의원이 나름 소신파라는 게 그 예. 상황에서 DJ를 선택하지 않고 JP를 선택했듯이 예. 또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다가도 또 국민의당을 선택하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그런 성향, 소위 제가 뭐 소신파 앞에다 굳이 두 자를 붙입니다. 나름 소신파예요. 나름 소신파에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좀 맹동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예. 출마선 내가 던진다. 예. 그리고 또 자기가 국힘에 왔는데 내가 존재감을 좀 부드러내야겠다. 예. 예. 호남권 유일한 어떤 뭐 일테면 재선 의원이다. 예.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좀 전에 김종욱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통령실 예. 입장에서는 야 이걸 좀 어떻게 주호영 추대로 해서 큰 분열 없이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지금 이용호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예.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는 그런 골머리를 썩을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좀 해석을 좀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 뭐냐면 아까 이 사람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예. 자 원내대표가 지금 뽑힌다고 치면 이 9월 19일인가요? 네. 9월 19일 날 뽑힌다고 치면 1년 임기잖아요. 예. 내년 9월 19일이에요. 내년 9월 19일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총선은 얼마나 남았죠? 한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남게 되죠. 6개월 남게 돼요. 자, 이게 지금 사실상 이 굉장히 큰 변수라는 거예요.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거나 뭐 하는데 왜냐하면 예.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원내대표가 잘해. 그래갖고 이 여러 가지 상황도 수습하고 지가 다 나서서 이런 어떤 그런 뭐 이준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돋보여 예. 지지율도 올라가.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사람은 선거 안 치르고 6개월 더 연장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예. 선거를 직전에 뒀는데 원내대표를 또 뽑자고 지금 예, 말도 안 돼. 예.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TK다 만약에 예. TK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밖에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선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 수도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든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자, 이 변수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용호 출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상당히 그냥 개인의 객기가 아니다. 이거는 판을 예. 그 이후의 판을 보는 예. 어떤 특정 세력 뭐 아니면 뭐 이게 윤심일 수도 있다. 뭐 더 소설을 쓴다면 제가 예, 예. 이게 윤심일 수도 있다라는 어. 그런 판단도 일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진짜 처음 하신 거
때문에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TK 지금 만만치 않은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TK도 그러니까 계속 서진을 한다고 하는데 예. 서진을 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실제적으로는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나 이쪽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무슨 뭐 비대위에도 호남 분들 많이 집어넣고 막 하시는데 최근에도 그런 거잖아요. 이용호 의원 집어넣으려고 안 되니까 주기환 그분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TK 내부에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윤심이 작용을 해서 이용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었다? 전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왜 게- 웃었냐면 예. 교수님 기억 못 하시는구나. 제가 이 지난번에 당대표인가 그때도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서 TK 민심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아마도 TK 쪽으로 지금 밀어주는 것 같다. 뭘 한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때 그러셨어요. TK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수도권 민심은 생각하시지 앞으로 총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민심과 당신이 괴리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난감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 심판 봐주세요. 윤석열, 정기남 소위 심판님. 네. 윤심이 예를 들면 하나 이제 전망이지 않습니까? 예. 윤심이 이용호일 수도 있다. 저는 가능성이 낮다. 네네. 뭐 이렇게 보고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제 지난번 선거에서도 윤심을 등에 업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혜진 의원이 경선에서 2파전을 붙었어요. 예. 그때 조혜진 의원이 득표수가 21표였어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과 붙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처럼 뭔가 이게 당내 권력이 상당히 이완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비윤 그룹들이 나름대로 이게 뭐랄까 결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왜 너무 일사천리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지금. 근데 또 그다음에 방식 자체가 또 매끄럽지도 못해요. 대단히 거친 방식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당내 기반이 전무한 이를테면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나온다? 네. 저는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두 이렇게 가지 볼수 점에서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 교수님 말씀에 왜 이용호냐가 이용호는 교체될 수가 있다. 1년 후에. 예. 그래서 TK가 다시 제대로 그 공천에서의 원내대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이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예.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용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느려요. 충청도에 가까워요. 행보가 느려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막 치고 나가서 예. 저지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돌다리 두드리고 예. 탈당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해서 조용히 그냥 싹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막 언론에 막 뭐 붐을 일으키고 내 스포트라이트 받고 절대 그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다 재는 정치인이 하나 나한테 기반이 없어. 예. 근데 내가 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시선이 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다 재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신중하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이 사람은 진짜 갑자기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윤 캠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용을 했어요. 뭐 일정 정도 계속 중용을 했고 역할을 계속 부여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용호는 계속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각에서나 왜냐하면 호남 케이스로 이런 가능성을 늘 보고 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단언하건데 네. 이건 이용호 개인 생각은 불가능하다. 이용호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세력도 없는데 예. 스스로 이렇게 돌다리 건드리고 신중한 사람이 판단을 할 것이냐? 예. 분명히 이게 판을 한번 흔들어라. 예. 라는 뭐 그런 그 움직임 예. 뒤에 어떤 움직임들과 합의를 하고 나올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제가 아까쯤에 이제 근거 없는 저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거가 있다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제가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윤심 인정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저도 통화를 진짜 안 해봤어요. 민주당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호 원내대표라면.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저는 뭐 그 19일 날 출국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18일 18일 날 저녁에 출발하네요. 네네. 그러면 일요일 저녁이 될 텐데 예. 일요일 저녁 성남공항에서 아마 예. 원내대표는 결정 날 거예요. 어. 떠나면서 예. 윤심이 정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거기 딱 도열해 있는데 누구한테만 딱 쓰러한다 이렇게 사인을 그렇죠. 보내시나요? 전화 안 하시고요. 이번에. 전화 안 하고 아닙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는 절대 당무에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왜 개입 안 하면 어떻게 전화 대통령을 해요? 받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역대 대통령 다 했어요. 이번에 전화 받은 사람이 흘려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할 건데 어쨌든 비대위는 출발했습니다. 뭐 이제 언론에서는 신장개업이라고 하는데 신장개업 첫날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격한 메시지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출근길 문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카르텔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 쪽을 정조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태양광 문정부 집권여당의 저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실장님? 저격이라는 표현은 조금 걸맞지 않은 게 네네. 사실 충격적이죠. 일단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 전기요금 냈잖아요. 전기요금. 그 전기요금의 네. 3.7%를 기금화합니다. 그 기금으로 지금 그 전력과 관련돼서 사업의 보조금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전력산업 기반 기금입니다. 국민 세금이죠. 아, 세금은 아니죠. 전기요가 예, 예. 세금은 아니니까. 하지만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2017년 12월에 산자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비율을 20%로 늘리겠다 네. 하고 3020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규 설비 용량을 95% 이상을 태양광과 바람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 야기되냐면 예. 정권 초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그 수치 맞춰야 돼요. 무조건. 뭐 이건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 성장 기억하시죠? 녹색 성장을 하겠다 캐치프레이즈 건 순간 모든 게 녹색 성장이야. 그 눈먼 돈이 돼 버렸어. 마사회를 제가 지났는데, 그 경마장을 지났는데 예. 경마장 플랜카드가 기가 막혀요. 녹색 성장의 선두, 뭐 마사회. 그래서 마사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왜 녹색 성장이야? 그랬더니 아니 여긴 탄소가 없어 말이잖아 다. 이 녹색 성장이에요. 자, 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예. 똑같았습니다. 이번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수치 발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퍼주기가 됩니다. 어떤 식이냐고요? 이 11개 부문으로 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1부터 10일이 있어요. 근데 1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야. 2부터 10일까지는 20%에 불과하고 이 돈의 70% 이상을 자 1번 신규 에너지에만 줍니다. 그러면 신규 에너지에 와 이거 신규 에너지 한다 그러면 진짜 눈먼 돈이다 해갖고 다 달라붙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빼먹냐 하면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 빼먹고 사업체 해체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체가 있는데 A라는 사업체에서 돈 받고 B라는 사업체 만들어서 또 돈 받고 네. 시에서 받고 구에서 받고 자 이렇게 눈먼 돈이 자 1년 동안 지금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로 12개 지자체를 지금 조사를 했더니 2,616억 원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법 부당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예. 이거 전수조사하면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네. 조 원이 됩니다. 몇 조 원을 5년 동안 이렇게 우리의 국민의 돈을 낭비를 했어요. 당연히 이게 저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문제적이라고 야 신재생 에너지 좋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눈먼 돈으로 이 사기꾼들한테 돈 잔치를 한 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당시에 허가 내준 관료부터 시작해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정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이게 왜 저격입니까? 저는 이제 저격이라는 표현은 잘못 있으면 저격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저희 자, 이제 논리적 아니, 반박을 아니, 해장으로 아니, 하시는 아니요. 우리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5분 브리핑 시간이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아니 저는 동의해요. 저 예, 언젠가 예. 터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네네. 태양광 문제 같은 경우는 터질 수밖에 없고 저는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문재인 정부 내내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다 돌았어요. 다 돌았기 때문에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세금 자체가 누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뭐 예를 들면 해경, 해수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바뀐 근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상황들이 몇 번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전 그런 것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바로 잡아야죠. 전 이거 뭐
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 팩트 체크 하나. 예. 지금 문정부 들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지금 팔로우한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이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문정부 시절부터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전 예스, 전 예스라고요. 하시는 거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예. 그 뒤에 그 약간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네. 자, 이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 당연히 이건 통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지금 비리가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2,600억의 부실이 적발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부당 대출이라든지 뭐 보조금 관리 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거예요. 예. 자, 세금 낭비 당연히 발본세권에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자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비중을 넓히려고 예. 역점을 뒀던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예.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 재생에너지 업계의 지금 반발이 뭐냐면요. 아니 이런 거 왜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법이라든지 부당대출 당연히 처벌받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태양광 사업 비리냐는 거예요. 이게 둥갑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몰아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태양광 사업 비리로 몰아가는. 네. 자,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이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지난 그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뭐 아리백 예. 대응도 해야 되고 예. 또 뭡니까 수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우리가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예. 자칫 검사 대통령답게 2,600억 발견됐어. 야, 다 때려잡아. 이렇게 가면은 정말 초과삼간 태울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짧게만 첫 말씀드리면 번째는 예, 제가 아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 설명이지 주장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전 짧게만 말씀드린다고요. 예, 예, 예. 짧게만. 짧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있어요. 예.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적어도 예를 들면 이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밝혀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탄스럽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검사적 접근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역으로 따지면 아니 지금 제가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개탄스럽죠. 20% 후반, 30% 초반대 국정 지지율밖에 못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예. 이게 예를 들면 이 국정에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 차지하는 비율이 예. 개탄스러운 문제입니까?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몰아간다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예. 사막 나오네요. 참 개탄스럽다가 검사 대통령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단어예요. 예, 이종훈 실장님. 점점 이제 토론을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로 가는데. 아니 위법 부당 사례가 20% 30%면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20% 떨어졌었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 지지율 20% 이하 떨어진 대통령 많아요. YS도 6%까지 갔고요. 근데 뭐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제가 그 한번 세봤어요. 경로했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경로해. 화를 해. 화를 냈는데 진짜 제가 첫 번째 경로했다는 기사가 진짜 화가 나. 저도 경로한 게 YTN에서 보도를 해요. 사드 새로운 몇 기가 더 들어왔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거 YTN에서 제보 받아서 쭉 따라가요. 보도 난 지 사흘 만에 나는 몰랐어. 아니 왜 이걸 보고를 안 해? 그리고 경로를 했대요. 아니 YTN 단독 기사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 청와대에서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일로. 예.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죠? 두 분 아실 건데요. 태양광이 어떤 사업으로 욕을 먹었는지. 당시 운동권들이 뛰어들었다고 뭐 소문도 있었지만 그게 소문이 현실화된 게 허위네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정부 들어서 아니에요. 이전에 2016년도 이전에 협동조합 사업체도 아니고 물론 박원순 시장 워낙에 협동조합 좋아했죠. 그래서 녹색 드림 협동조합을 만든 힘이 허인애한테 온갖 특혜를 다 줬어요. 허인애 유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정적이나 또는 이 사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전부 다 이거 지금 운동권 카르텔한테 전부 태양광 몰아줬느냐.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그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엄청난 보조금을 풀어서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훨씬 이전부터 카르텔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고요. 자,
이 지금 태양광 복마전이라는 거 한번 저 검색해 보세요. 2019년 KBS 시사기획창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KBS입니다.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다. 이대로 둘 것인가. 2019년 10월 3일 신동아 전국 뒤덮은 태양광 발전 복마전. 2020년 한국농정신문 태양광 복마전에 쪼개지는 농업농촌.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공론화가 안 됐죠? 저는 국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야 이건 문제 있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 했는데 예. 국회에서 다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때 다 논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이래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하신 탄소 중립과 우리 대통령이 하신 신재생 에너지를 뭘로 보고 지금 복마전이래. 이렇게 뒤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하나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걸 점검했었어야지. 그러면 점검 안 해요.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 건 당장 다 다 따라가야 돼.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 다 뒷받침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된 거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아니,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 그러니까 수사하시라고요. 바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평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잘 모르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근데 취임 이후에 하는 윤 정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정정국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사정정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온갖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해수부 서해 공무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왜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지라고 얘기하다가 사정정국을 계속 못 몰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국정 지지율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없어서 못 하신 거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시는 건 맞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런 정쟁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시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이 두 분이 지금 비난의 여지가 없게 한덕수 총리가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이 사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것 때문에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네.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네. 그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거를 발표하는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관점이에요. 의도에 대해서 다시 거기 재론하는 건 저는 뭐 총리의 얘기로 가름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서해 공무원 사건 그렇게 그 사정정국이라고 하시지만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사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보의 가치고 인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 사정정국으로 만들었다라고 등치시키는 건 저는 거의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아니 문정부 초기에 한 2년 동안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진보 같은 패널들한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정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너네 적폐해야 되는 진영에서 무슨 할 말이 있냐. 그걸로 2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전임 정부가 뭘 잘못했다고 나선 게 사정정국이고 검찰공화국이고 검사니까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걸어서 무엇을 하건 간에 이제 이게 검찰이라 이래 이렇게 등식을 해버리시면 뭐 어떡합니까? 아니 야당이나 평론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정부 계속 예를 들면 잘한다고 말씀만 드립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평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도성이 보이면 그 의도성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국정 지지율로 책임지는 거고요. 야당은 나중에 총선으로 책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평론하는 분들이 얘기할 게 없죠. 그리고 왜 5년 문재인 정부의 5년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비판을 하시지만 지금 국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잠잤으니까 된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잘해야 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배님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예, 것을요.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부정과 비리가 발견돼 예.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나 전 정권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을 빼라는 거예요. 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을 뭔가 좀 이렇게 더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왜 논의를 할 때 말이에요.
이 윤석열 검찰에서 늘 해왔던 얘기예요. 태양광, 복마전, 운동권, 카르텔 이런 시각 실제로 밝혀진 건 별로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아까 좀 전에 내가 그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허인혜 씨 얘기를 하던데 허인혜 전 이사장. 태양광 사업비리갖고 어마어마한 무슨 뭐 비리의 주범처럼 돼 있지만 부분적인 회사 관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뭐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든지 예. 이런 일로 기소가 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또 무죄한 부분이 많아요. 특혜성 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을 제가 수사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예. 전 정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발본세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두수 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접근하면 되는 문제다. 예. 그리고 적폐청산 해야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적폐청산하면서 예. 결국 못한 게 뭡니까? 협치, 국민통합 이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정권도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거죠. 예, 예. 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우리 정기남 교수께서 다 해주셨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진행자 밥값 좀 해라 라고 하셔서 저는 뭐 오늘 밥값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세 분이 나오시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다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밥값을 좀 한다면 아까 이제 이종훈 실장께서 말씀하신 운동권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시민운동을 했던 부분들로까지 이어졌던 당시의 태양광 사업 문제는 2017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가 그때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던 보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 두 부분은 좀 구분돼서 볼 필요가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세금 누가 아무튼 문제가 있으면 발본세관에서 처벌받아야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세 분의 뜨거운 토론 때문에 역시나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갈게요. 네, 두 번째 주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면서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썼던 메시지보다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이번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방금 몇 분 전에 토론했던 아주 뜨거운 주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수회담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거절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대응, 이재명 당대표의 언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김준욱 교수께 먼저 드릴까요? 네. 예. 뭐 저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겠죠.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전에 얘기했었던 소위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하겠죠. 뭐 소환이나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네. 그 출석 요구에 다 응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 번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의혹은 쌓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위 수사한 내용들이 외부로 나오면서 엄청난 논란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야당 탄압이죠. 당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제가 말을 쉽게 못 하겠는 게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럼 두 가지겠죠. 무죄가 나온다면 집권당과 검찰,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만약 유죄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그만둬야죠. 뭐. 저부터 이건 명확한 문제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부터 개별 사안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큰 틀과도 얘기할 부분 별로 없다는 생각. 예를 들면 성남 FC가 진짜 문제 아니야 이런 거는 예. 논쟁할 수 있지만 예. 어떻게 할 거야? 유죄면 뭐 감옥 가는 거고 예. 무죄면 검찰, 경찰 제가 볼 때는 싹 때려잡아야겠죠. 역으로 따지면. 예. 뭐 그런 거죠. 뭐. 저희가 오늘 5분 남았으니까 두 가지는 얘기 안 할게요. 성남 FC 그리고 정진상 실장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저희가 요 대목만 하는데도 한 5분 다 쓸 겁니다. 정 교수님. 글쎄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여야가 없다. 네.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지금 뭐 거의
한 5차례 정도 제안을 한 것 예,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네. 봉화마을을 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좀 약간 언밸런스예요. 어. 봉화마을 간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추석 전 소위 이른바 정규회 첫날 소환 통보가 날라옵니다. 예. 그리고 추석 전에 바로 기소합니다. 예. 검찰이. 예. 굉장히 뭐 지금 이 검찰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또 그 1년 전 그러니까 거의 네. 9개월 전에 소위 이른바 성남 FC 문제를 가지고 네. 불기소 처분했던 경찰이 새로운 증거가 또는 진술이 나온 것처럼 예. 하면서 제3자 뇌물죄로 또 걸어요. 예. 또 기소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거의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쳐들어와요. 예. 자, 전쟁이라고 볼만합니다. 예. 근데 그 전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걸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속에서 계속 민생을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는 민생. 예.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봉화마을을 가니까 예.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어떤 이른바 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봉화마을을 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생이라고 하는 기조와는 좀 약간 이렇게 흔들려 보인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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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봉화마을 그 참배가 예. 뭐 아무리 관례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지금의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예.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예. 뭐 이런 정도 생각이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과 관련된 문제는 예. 저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예. 자연스럽게 여야 뭐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든 6+1이 되든 1대1이 되든 대통령실에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1대1에 만날 의지가 없는 건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화답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치다. 이제 희망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참 만만치 않기도 하고요. 어떤 칼럼에서는 아까 이제 정기남 교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이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른바 이제 노무현 방탄을 입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서 아무튼 그건 잠깐 실어드렸고요. 이종훈 실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얘기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네.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그 평들이 언제나 이어지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언론이나 혹은 뭐 경찰에서 나온 어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불리한 어떤 증거가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예. 수사 증거를 유출한다. 그런데 수사의 증거나 증언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한다 그러면 예. 봐봐라 증거 없는데 기소를 한다. 예. 이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것 같고 예. 그거를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지만 예. 잠깐 언급을 하면 그 성남 FC 말이죠. 예. 수사 계속 했는데 증거 없다? 증거 있었어요. 6월 25일에 예. SBS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그 증거가 그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압색을 해서 두산건설 압수수색을 해서 예. 나온 공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시간 없으니까 얘기하지 SBS 단독 보도를 참고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SBS 네. 단독 보도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가성에 네네. 그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자 다시 넘어오면 예. 저는 우리 정 교수님이 하신 정기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해요. 딱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 경선 대선 시절의 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갑작스럽게 봉화를 가고 하는 것이 딱 어떻게 느껴지냐면 봉화마을 가는 건 이용하는구나.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네. 그냥 이 봉화를 가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혀지게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큰 흐름 속에서 서사를 쌓아나가면서 빵 하고 봉화 내려와서 권양순 여사를 만나고 이러면 스토리가 쫙 이어져서 딱 되는데 쭉 민생 얘기하고 급하게 자신의 어떤 리스크 방어하다가 봉화마을에 뜯가버리면 사람들이 딱 느껴지게 저 사람 급하구나. 뭔가 뭘 지금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어떤 하수를 뒀다 상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